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좀 소위 얘기하는 안정 국면에서 한 3, 4년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오르는 그런 모양을 제가 한 두어 번 봤고, 그 중간에서 저도 기회를 한번 잡아봤고, 그렇죠. 또 기회를 놓치기도 해봤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즘 뭐 반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젊은 분들은 뭐 오르는 시장만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빠졌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그 낙폭이 크게 느껴지고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또 요즘 좀 마음이 설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곳곳에 따라서는 신고가를 갱신했다, 뭐 네. 집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니까 미처 집을 장만하지 못했는데 돈이 조금 있는 분들, 여력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여력을 갖추신 분들은 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여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자본 축적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어떤 부동산 시장의 등락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지금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갭 투자라든가 이런 네. 거를 과거에 이제 주변에서 했는데 돈을 벌었다고 했다가 뭐 지금 조금 빠졌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지금 늦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사실 이제 거래를 하셨던 분들 보면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네.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주택 매입에 나서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신고가가 갱신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100% 믿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은 비판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신고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아직 실거래가 신고 제도 자체가 계약만 체결이 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어떤 등기까지 이어지는 진성 계약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가격이 오른다고 말하던 시장에서 거래가 좀 뜸해졌을 때도 신고가 경신이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거래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확인됐을 때 취소된 사례가 너무나 많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좀 띄워졌던 그런 걸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국회에서도 뭐 등기 후에 신고하는 방안을 이제 법안을 마련하자, 네. 아니면 실거래가 공개할 때 등기 여부를 같이 공시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이런 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들, 이런 걸 바로잡고 있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좀 네. 커졌다는 거죠. 저도 이제 부동산 이쪽에 관심이 좀 있으니까 네네. 그 마포, 제 거주지가 마포니까 마포 쪽 돌면서 왜 밖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급매 해가지고 9억 8천 이렇게 나와 있던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 10억 조금 넘게 다시 정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호가를 좀 높여놓는 경향이 있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네. 뭐 시장에서 뭐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고 신고가가 네. 경신됐다, 떨어지던 게 이제 낙폭이 좀 줄어들고 다시 이제 뭐 금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간 가격에 찾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이제 떨어진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떨어진 폭이 큰 데서 이제 아주 바닥에서 조금 더 올려서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최저가에 팔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질 거고, 그러면서 호가를 올릴 수는 있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매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매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사주겠다는 매수자가 찾아와야 중개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을 있는 그대로 시장에 오픈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뭐 호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가격이 이제 실제로 막 거래가 막 체결이 되고 이러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사람이 갔다가 이 매물 없어졌네, 그렇죠. 더 올랐네, 좀 기다려볼까? 이러고 발을 돌리니까. 그렇죠. 뭐 더 싼 매물 나오면 네. 연락 주세요. 저는 뭐 급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하시겠죠. 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그 고점 대비해서 좀 더 빠져야 이게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일단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잖아요. 이미 산이 진짜 얼마나 높이 네.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 뭐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네. 사실은 이제 빚내서 집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분양도 이제 좀 활발하게 되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체감하기로는 한 두세 배 오른 지역도 많거든요. 느낌상 그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뭐 몇 억 빠졌다고 해서 그 올라갔던 두 배가 지금 다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많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가격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으로 계속 감당해내면서 이걸 지지해 줄 수 있는 가격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거는 그때와 비교해서 5년 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걸 가격을 높여줄 수 있었던 요인은 결국 풀렸던 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은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그 부채에 기대서 어떤 자산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거를 부채가 아니면 사실은 유지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점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수준까지 내려오는 데는 조금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정도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근거로 주담대 금리가 좀 내려간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갔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내려갔던 금리가 다시 좀 오르는 느낌이에요. 저는 금리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가 일단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오르면 다 망하기 때문에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전제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리가 낮다는 거는 내가 돈을 어디서 빌려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이제 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쟁자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돈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구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높은 금리를 쳐주지 않으면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거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워낙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사람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고, 뭐 부동산 PF 쪽에서도 유지를 계속 사업을 끌어나가거나, 이 사람들이 이제 손들고 이제 이걸 공매로 던지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낮아질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 뭐 정책적으로 마진을 좀 줄인다든가, 상생금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좀 줄여가면서라도 금리를 낮춰라, 뭐 이런 개념도 있었고, 시장 금리가 좀 낮아졌던 이유는 1금융권이 은행이 돈을 구하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했던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한번 동결을 하긴 했지만 이제 멈췄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어떤 시장에서 조금은 돈을 융통하기가 쉬워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낮아져서 어떤 금리도 조금 자체도 내려갔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회의 기대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지금 올 거니까 금리를 이제 올리지 못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서 형성되어 있던 건데, 현실은 계속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올리면 사실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메릿이 있느냐, 뭐 우리나라의 돈을 빌려줬을 때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이 많이 들어와줘서 우리나라가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운 거죠. 환율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환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 금리라는 게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정책적으로 풀어주고 뭐 이런 거 해서 금리 좀 낮아졌으니까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섣불리 나섰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를 변동금리로 쓰고 있는데, 이게 계속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바뀌잖아요, 변동금리가. 그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빚을 지는 규모 자체도 어떤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빚을 지잖아요. 집값 대비해서 뭐 40%, 60% 이렇게 빌리면 그게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6억, 뭐 4억, 10억짜리 기준하면 이렇게 빌려가는 건데,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뭐 금리 조금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 뭐 이런 거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돈을 빌리는 분들도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변동금리 안 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하겠지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사인이 있으니까 고정금리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나 초저금리 상황을 오랜 기간 네.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은 금리를 이제 급속도로 올렸고 이 올라간 게 최종점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예상하는 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5%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럼 다시 내려갈 것이냐.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예상하는 거는 거기서 멈추더라도 장기간 그 상황을 유지하고 거기서 내려봤자 2년 후에 뭐 한 1% 내리고 그 다음에 뭐 1%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여지껏 경험했던 그 초저금리 상황이 쉽게 다시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금리로 갔다가 어떤 중금리 수준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기에는 고금리인 상황이죠. 중금리 자체도 이런 상황이 또 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부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이걸 버텨낼 수 있느냐. 점차 이제 가격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금리 면에서 보면 네. 그 정책 당국에서 그런 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네. 임대인이 그 임차인한테 돈을 내줄 때 돈이 없어서 곤란하면 그렇게 돈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금리를 조금 낮춰주겠다. 뭐 이런 정책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금리를 낮춰준다는 거는 시장에서 어떤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금리보다 낮게 해주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누군가 보존을 해준다는 그 은행이 의미고. 좀 감수해라 이거는. 은행이 감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책 자금을 투입을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을 보존해주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정부가 모든 걸 다 지원해줄 수 있느냐. 정부도 지금 빚을 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일부에 대해서는 혜택이 갈 수는 있겠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그런 여력이 우리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건 역전세난을 좀 우려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역전세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DSR을 일부 완화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어떤 빌려갈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자기 소득보다 과하게 더 빌려주는 것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큰일인데 그거. 이미 감당할 수 없게 빚을 냈었던 거죠. 세입자를 통해서. 집을 담보로 세입자한테 집을 빌려주면서 그것도 돈을 이미 빚이죠. 빚을 낸 거잖아요. 집을 사용하는 네. 대가로 내가 이만큼의 목돈을 땡겨 쓴 것과 마찬가지고 역전세가 발생을 했다는 거는 그 돈에 대해서 일부를 중도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내가 9억의 전세를 놓고 있었는데 6억이 됐어요. 그럼 3억 부분은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걸 DSR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은행에서 빌려주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민간 간의 지금 민간 사금융 형태인 전세금을 은행의 금융치 형태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빚을 그냥 빚으로 일단 대환시켜주는 형태로 임시 방편으로 일단 이렇게 상황을 모면해 보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전세 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네. 올 하반기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아니야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전세값 하락이 일단 멈추고 있는 추세잖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세는 굉장히 이제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전세에 이제 과거에 이제 전세가 이렇게 전세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존에 원래 이 전세집을 채워줄 수 있었던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가 이 전세집들을 채워줬었던 거예요. 저리의 대출을 활용해서 예전에 뭐 1억에 80만 원짜리 월세 살던 사람이 5억의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80만 원 정도의 부담 자체가 160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 자체는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모아놨던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 자기 자금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이 돈을 내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가 지금 약간 멈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집주인하고 보통 이제 협의를 해요. 제 주변에도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부를 돌려줘요. 전세금을 어차피 지금 상황이 시장의 전세가 자체가 워낙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필수적인데 그
필수적인 조정 부분에 있어서 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집주인이 여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일부를 상환을 해주고, 그 대신 이제 시장과의 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월세로 환산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그렇게 부분을 하더라. 이제는 집주인이 월세를 내더라고. 네, 그 부분을 네. 그 대신 일반적인 환산 월세보다는 좀 네. 낮게 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내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전세를 옮기게 되면, 이제 이 집을 내가 유지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복비 들고 이사비 들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게 그거 만만치 않아요. 엄청 규모가 네. 된단 말이에요. 이사비도 뭐 200 이상 아, 맞아요. 보통 되고, 복비도 뭐 요즘에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다 해줘서 하는 이사. 네네. 그거 비싸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비용을 생각하면 월세를 일부 돌려받는 금액을 뭐 시장의 어떤 환산 이율대로 다 받는 것도 이제 조금 집주인하고 이제 내고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그냥, 그리고 또 나갈 때 나중에 또 돈을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스무스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원래 떨어져야 되는 폭보다 조금 덜 떨어지는, 재계약하는 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한 텀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하반기에 입주 더 많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네. 하반기에 집들이 금매로 나오는 집이 더 늘 거다 이러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조금 뭐 금리도 내려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전세 대출을 활용하셨던 분들, 또 어느 정도 소득이 되지만 일부만 활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 그냥 귀찮으니까 뭐 유지하자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들어오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전세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줘야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전세를 굉장히 원하는 물건들이 많이 시장에, 새 물건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의 상황이, 역전세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어떤 형성된, 지금처럼 이렇게 멈춰있는 시장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1년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높게 형성된다고 하면서 전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기가 21년도잖아요. 그게 이제 만기가 되는, 2년 만기가 되는 시점이 이제 올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도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갭도 사실은 영끌이나 거의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셨던 분들일 텐데, 이 나머지 차익 부분은 이제 거기서 또 몇 억을 그렇죠.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금매의 형태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 감사님 저 어디 보니까 역전세는 뱅크런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네. 은행을 믿지 못해서 돈을 인출하는 사태가 뱅크런이잖아요. 네. 내가 여기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 나중에 이 원금을 무사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은행에 계속 돈을 머물게 하는데, 그게 은행이 그걸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출을 막 하는 사태, 이게 뱅크런이잖아요.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입자는 이 집주인한테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맡긴 거잖아요. 물론 이자는 받지 않지만 그 대가로 나는 집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집주인이 이 돈을 과연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팽배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돈 내가 회수할 수 있을 때 얼른 빼가지고 그냥 조금 전세가 낮춰서 좀 더 어떤 매매가, 전세가 이런 걸 봤을 때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그마한 의미의 뱅크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이 오를 때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꼭 정부가 개입합니다. 적절한 개입이냐 아니면 과도한 개입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들을 하죠. 네. 근데 너무 떨어질 때나 너무 올라갈 때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완전히 급변하는 상황을 막기는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개입이 효과가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서 이 시장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추가해준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구책이라는 게 일단 필요하거든요. 시장에서 역전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돈을 갚아주기 위한 노력을
채무자가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한다든가 이런 자구적인 방법을 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시장의 원칙이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 경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유시장 당연히, 경제에서. 예, 당연히 자기가 돈을 빌려 썼으면 네. 그 돈을 갚는 거에 대한 노력은 네.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해야 되는 게 음, 일차적인 부분인데 음. 그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 돼서 그렇다. 음.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래가 안 되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비싸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낮추면 지금도 지금 사죠. 조금 떨어졌다고 하니까 살려고 하는 수요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 네. 얘기는 지금 자기가 기대하는 자산 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가격만 낮추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들어가줘야 정상적인 상황으로 안정화가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자구책 단계를 거치기도 전에 뭐 그냥 일단 대출해 줄 테니까 버텨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이러는 거 아닐까요? 위험해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쏟아내지도 않고 있지만 냈을 때도 과연 이게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에 미리 대한 이거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근데 당연히 있겠죠. 네. 그게 거품이라는 의미겠죠. 네.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거 정치적인 거 하고 근데 늘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당장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된다.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어떤지 몰라도 좀 이제 그런 걸 지연시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미룬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빚을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폭탄 돌리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터질 건 터지고 정리될 건 정리되면서 건전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계속 자기 손에서는 안 터지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터졌다가는 뭐 큰일 나는 상황이 난리 나긴 하죠. 온 거죠. 다시 한번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혼란을 그러면 우리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혼란의 규모로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뭔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연시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좀 더 심각해졌다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상황 논리에는 맞지 않다. 그렇죠. 예, 시장 경제에 좀 맡겨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큰 충격으로 오게 만들고 있는 네.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분양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죠. 지금 어떻습니까? 미분양은 이제 계속 물량이 쌓이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 물량 중에서 이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는 게 네. 준공 후 미분양을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늘어나고는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준공 시기가 이제 계속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소가 되는 방법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장이라면 가격을 낮추면 팔리겠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가격을 안 낮추잖아요. 네. 이것도 자구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가격을 안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공업체? 건설업체들 좀 봐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관이 거기 물려 네. 있잖아요. 네. 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있고, 또 거기에 보증을 서준 시공사도 있고, 줄줄이 줄줄이 엮여 시행사도 있어서. 있고 다 엮여 네.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일부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일부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어떤 이 거품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안 하는 거죠. 그 가격을 낮추면 그게 안 되잖아요. 가격을 누군가 가게가 이걸 비싸게 사줘가지고 이 돈을 회수해서 이들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가게가 돈이 없으니까 가게한테 빚을 내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 미분양 상황을 좀 해소하고 앞으로 또 분양할 물량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를 계속 창출해 주려면 결국 가게한테 돈을 빌리라고 하는 거고, 이 얘기는 기업의 빚을 가게한테 전이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집이 그렇게 막 주책맞게 오를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뭐 공급이 부족하고 뭐 집이 모자르고 뭐 몇십만 채가 뭐 어쩌고,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그게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집이 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넘쳐. 그래서 미분양이 넘쳐요.
이거 뭐 갑자기 뚝딱 아파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은 또 이렇게 남아돈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보다는 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거는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그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100채를 원하세요. 저는 막 1000채를 원해요. 그러면 수요자 대비해서 곱하기 몇백 배, 몇천 배의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급하는 물량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당연히 부족한 거죠. 그게 공급 부족인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누구나 서로 살려고 해요. 아, 투자 가치가 있을 때는 공급이 부족한 거야. 막 살려고 그러니까. 막 살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같이 투자 가치가 긴가민가 할 때는 내 집 한 채 하고 뭐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정도 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다. 그렇죠. 아, 그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부족하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공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과거보다 엄청나게 개량된 집들 그러게 또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공급이 됐거든요. 네. 이미. 그리고 어떤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물량을 보면 그 이전이나 이 평년 평균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000채 이상씩 더 많이 공급이 네. 됐거든요. 공급이 됐어요. 근데 또 서울의 인구는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경기도에도 수도권에도 엄청나게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좀 뭐 이런 지역들보다는 경기도에 서울 접근성 좋으면서 또 발전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데 위주로 또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또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빠져나갔어요. 서울에. 더 공급 많이 됐는데 절대적인 물량은 많이 공급이 됐는데 어떤 공급 부족이 한참 이슈가 되던 시기에 저도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예. 근데 이제서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참 놀라워요. 예전엔 그냥 이렇게 다 살았는데 그 많은 신도시들 거기에 다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야, 그것도 좀 어떤 때 보면 야, 저게 다 살아? 그동안 어디 사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습니다. 강남에 대한 얘기 하셨었죠? 네. 강남 부동산에 대한 얘기. 앞으로 이게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똘똘한 한 채라는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집은 계속 희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어나더 레벨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혹은 가격, 자기의 자금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지방보다는 서울에 사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항상 수요하기를 원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 이게 똘똘한 한 채인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낙후된 지역이어가지고 뭐 이랬던 지역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수천 세대의 여러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로 여러 개가 막 그것도 같이 몰려있는 이런 데로 바뀌었어요. 주거타운으로. 이 똘똘한 한 채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살기 좋으면 똘똘한 한 채죠. 그렇죠. 주거는 특히나 근데 주관적인 값은 차이가 나니까. 그 값이 차이 나는 게 값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이거 뭐 커피 4,000원 뭐 이렇게 정가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제일 비싼 집이 얼마인지 그거보다 우리 집이 조금 안 좋으니까 우리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키 맞추기 형태로 집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강남의 집값이 얼마다 해야 그거에 맞춰서 키 맞추기 하면서 쭉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겠지만 폼 나는 데 살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한잔 하고 술을 이제 택시를 탔어. 네. 압구정동 갑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폼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명품을 선호하듯이 폼 나는 것 때문에 거기 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그 소비 성향 때문에 이런 불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 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어떤 그 가치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라는 게 사실 뭐 엄청난 다른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효용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금액 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거 만족도하고 미래 가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압구정 어디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 얘기 들어보면 주차 힘들고, 그렇죠. 그다음 물 새고,
녹물 나오고 네네. 이런 데서 버텨야 되나. 근데 제가 보기엔 한 20년 버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당장 지금 다른 새로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요즘에. 밥도 다 주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전세 주고 거기가 살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렇죠. 예,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압구정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실은 거주의 기능은 좀 많이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고 사는 것 자체에서는 되게 가격 대비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뭐 대치 음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건들은 그냥 투자의 대상 어떤 내가 지분 가치로 생각을 해서 보유하는 형태고 실제 삶의 질을 생각을 한다면 뭐 당연히 전세 가는 선택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옮겨 가시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강남의 위상이 응?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될 것인가? 여기 강남을 대체할 만한 다른 곳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 강남이 있기 전에는 강북 뭐 이런 쪽이 더 살기 좋았어요. 사대문 안. 네네. 근데 강남으로 간 거잖아요.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게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다른 데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이 되고 또 세태가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처럼 흘러가는 건데 지금 이제 강남이 선호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북에 비해서는 이제 강남이 과거에는 황무지 같은 이런 네. 땅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길도 넓게 내고 또 이제 조금 더 계획이 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편의성 그리고 인프라를 많이 갖다 네. 쏟아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겠는데 지금의 강남은 거기에 플러스 어떤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무형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형태인 거죠. 강남이 최고다. 막 이런 식의. 근데 강남도 강남 3구를 얘기를 하잖아요. 서초냐 강남이냐 네. 뭐 이거잖아요. 지금 서초가 가장 그래도 인기가 반포 쪽으로 네, 해서. 반포 쪽으로. 네. 그 이유는 이제 반포 쪽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 이제 개발이 네, 되면서 새 그쪽이- 아파트가 많죠. 네, 그리고 한강변에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서초 쪽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압구정이 개발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또 바뀌죠. 또 바뀌겠죠. 네. 지금 사람들이 어떤 똘똘한 한 채나 어디가 제일 좋으냐 이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불안함인 거예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어떤 가장 최고의 자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고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데를 이제 찾는 거고 그게 사람들이 다 강남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강남에 모두가 컨센트레이트 돼 있는 거죠. 지금 집중되어 있는 형태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용산 쪽도 한남 뉴타운 뭐 이런 거 개발이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요쪽 고속도로 라인을 타고 네. 서초, 강남, 한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서초, 강남, 한남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네.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네. 결국은 이 주거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집에 대해서 집값이 우리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산 가치가 어떤 손실을 입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크고 두려움이 큰 거죠. 오히려 이 자산이 더 많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게 어떤 가장 집중된 이슈고 네. 그거를 쉽게 판단하는 게 사람들이 다 강남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강남을 몰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앞으로 이 자산, 그러니까 집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조금 아니다라는 게 인식이 되고 좀 시장 상황이 바뀌고 나면 좀 이제 그것도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감사님 얘기한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가 살 시기인데 제가 집을 사서 재미를 좀 봤을 때가요. 앞으로 아파트 집 사가지고 돈 버는 시대 끝났어. 이 얘기 나왔어요. 맞아요. 그 얘기 나왔는데 누군가가 야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때 제가 집을 샀단 말이에요. 잘하셨네요. 그걸로 한번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무관심해질 때가 살 때인데 아직은 이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때는 이 바닥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또 이제 은퇴가 뭐 한 5, 6년 정도 남으신 이제 분을 만났는데 돈을 이제 많이 버셨어요. 네. 이런저런 걸로. 근데 이제 소득 활동이 이제 줄어들 게 뻔하고 하니까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사볼까 이렇게 지금 하면서 현금을 좀 갖고 계신 형태신데 어떤 거 좀 관심 가지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도 살 때가 아니다. 과거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북 같은 경우는 수익률 6% 이상에서 6에서 8% 정도 됐었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어디 후미진 데 있는데도 지금 수익률 4%도 안 되고 지금 그 강남권 같은 경우는 2% 미만의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매도되고 있는 시장이다.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달해서 이제 좀 호가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렇게 집을 샀던 사람들은 1, 2%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샀던 사람들은 당장의 현금 흐름 말고 나중에 팔아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샀던 사람들이고 되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시장에 많은 물건들이 나올 거고 그때가 돼도 늦지 않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사도 좋은 시기는 부동산은 굉장히 이게 무거운 자산이고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사면 사실은 쉽게 팔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게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도 좋은 시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로 뭐 큰 기대 이익이 없다. 무관심해질 때. 그러면 실제 어떤 거품이 좀 제거된 네. 상황이 오는 거고,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내가 나중에 팔아서 어떤 큰 이익을 보기보다는 월세를 이만큼 받는 걸로써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지불하려는 시장, 네. 이런 시장이 왔을 때가 사도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셀코 TV를 쭉 보시는 분들은 셀코 TV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셀코 TV에서 언젠가 부동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구독자가 안 오거든.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사볼까 하고 시장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팁 주셨네요. 또 해주실 말씀 없어요? 일단 부동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형성하신, 자산을 많이 형성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어떤 경험이 미래에까지 꼭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건 없으니까 조금 더 시장을 현명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돈이 좀 있으면 네. 서울에서는 네. 한강변에 사는 게 맞는 거죠. 압구정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길 건너 한남동도 그렇고 송동 그쪽도 그렇고 네. 요쪽 그 이촌동 쪽도 그렇고 다 한강변이잖아요. 다 되게 좋은 지역들을 네.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선택은 네. 그런 거품이 빠져있는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이런 데 거품이 빠졌을 때.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재 진단해보고 산적해 있는 이슈들 어떻게 앞으로 풀려나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유튜브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에 구독자가 줄어들 때 그때 사볼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